15세기 중반 예멘의 모카 항구 근처 아덴 지역. 이곳의 산악지대에서는 붉은 열매를 맺는 야생 관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열매를 분이라 불렀고 그 씨앗을 볶아 우려낸 검은 음료는 오랜 시간 동안 목동들과 산악 부족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밀 같은 존재였습니다. 1450년경 수피즘의 한 분파인 샤들리아 교단의 성자 알리 이븐 우마르 알 샤들리가 이 검은 음료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기록이 압드 알카디르 알자지리의 커피의 정당성에 관한 논고 1587년에 남아 있습니다. 알샤들리는 병을 앓던 중 이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고 이후 밤새 기도와 명상을 이어가는 수피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 음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음료를 카흐와라고 불렀는데 아랍어로 식욕을 억제하는 것 또는 잠을 쫓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16세기 초 커피는 예멘의 수도 사나와 홍해, 연안의 무역 도시들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511년 메카의 총독 카이르 베이가 커피 금지령을 내렸던 사건은 역설적으로 커피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카이르 베이는 메카의 한 카흐베하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코란을 낭송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나 자유롭고 활기차 보여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슬람 율법학자들을 소집해 커피가 술과 같은 취하게 만드는 음료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단 며칠 만에 카이로의 술탄 칸수 알가우리에 의해 번복되었습니다. 술탄 자신이 커피 애호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궁정 의사들과 율법학자들이 커피는 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고 학문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븐 타이미야 센터의 이슬람 역사 아카이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커피를 둘러싼 최초의 공식적인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1530년대가 되자 카흐베하네는 다마스쿠스, 알레포, 카이로, 이스탄불 등 오스만 제국의 주요 도시마다 생겨났습니다. 특히 1555년 이스탄불의 타흐타칼레 지구에 문을 연 두 개의 카흐베하네는 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출신의 하킴과 시리아 출신의 셈스라는 이름의 두 상인이 각각 운영한 이 카흐베하네들은 화려한 융단과 쿠션으로 장식되었고 시인들이 낭송하고 음악가들이 연주하며 체스를 두고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지식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가 이브라힘 페체비는 그의 저서 페체비 연대기에서 당시의 카흐베하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 신비주의자들과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떤 이는 책을 읽었고 어떤 이는 장기를 두었으며 어떤 이는 새로운 시를 낭송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검은 음료를 마시며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커피하우스의 이러한 개방성은 다시 한번 권력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70년대 후반 술탄 무라드 3세 치하에서 대제상 소콜로 메흐메드 파샤는 카흐베하네가 정치적 음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카흐베하네는 오스만 도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고 폐쇄 명령은 대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카흐베하네가 제공한 지적 평등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식 전달의 장소는 모스크나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였고 이곳에서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율법학자와 학생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흐베하네는 달랐습니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이스탄불의 저명한 학자였던 카티브 첼레비 1609년에서 1657년은 그의 백과사전적 저서 미잔
아라크 1656년에서 커피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정리하면서 카흐베하네가 지식을 갈구하는 자들의 모임 장소이며 정신을 깨우쳐 학문적 토론을 촉진하는 공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는 커피가 알코올과 달리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명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카흐베하네는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뉴스와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무역상들은 이곳에서 만나 상업 정보를 교환했고 여행자들은 먼 지역의 소식을 전했으며 시인들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오스만 제국이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 및 유럽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선 카흐베하네는 전쟁 소식과 정치적 논평이 오가는 여론의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1633년 술탄 무라드 4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커피 금지령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카흐베하네가 정치적 불만과 비판의 온상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무라드 4세는 직접 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금지령을 어기는 자들을 색출했고 적발된 이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지령마저도 무라드 4세가 1640년 사망한 후 곧 해제되었고 카흐베하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커피가 이슬람 세계에 가져온 지적 혁명의 핵심은 깨어있음의 문화였습니다.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 밤은 전통적으로 휴식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이 시간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밤늦게까지 필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수피들은 더 깊은 명상에 몰입할 수 있었으며 시인들은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저명한 이슬람 학자 압드 알가니 안나블루시는 다마스쿠스의 카흐베하네를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학파의 학자들, 수피 성자들, 심지어 기독교와 유대교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비무슬림들에게도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요 도시의 카흐베하네는 이러한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드문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카흐베하네에서의 토론 문화는 이슬람 철학과 신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전통적인 마드라사에서는 정해진 교과서와 권위 있는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지만 카흐베하네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의 논쟁과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와 이븐 시나 아비센나의 철학, 알가잘리의 신학, 수피즘의 신비주의적 해석 등이 격식에 얽매이지 LESS 방식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18세기 초 이스탄불의 튤립 시대로 불리는 문화적 르네상스 시기에 카흐베하네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대제상 다마트 이브라힘 파샤의 후원 아래 예술과 문학이 꽃피웠고 카흐베하네는 이러한 문화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인들의 모임인 디반이 카흐베하네에서 정기적으로 열렸고 신진 시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와 카흐베하네가 만들어낸 지적 혁명은 단순히 음료 하나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유통되고 토론되며 발전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이었던 지식 전달 구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카흐베하네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었고 이는 후에 유럽의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이상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17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빈 포위 공격 1683년에서 패배하고 유럽 세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적 우위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흐베하네에서 싹튼 깨어있는 정신, 자유로운 토론, 지적 평등의 이상은 이미 유럽으로 건너가 새로운 형태로 꽃피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과 레반트 무역에 종사하던 유럽 상인들이 이 검은 음료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공간을 자신들의 도시로 가져간 것입니다. 커피가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음료의 전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예멘의 산악지대에서 수피 성자들이 처음 발견한 이 검은 액체는 메카와 이스탄불,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를 거치며 지식인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세 이슬람 사회의 지적 풍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장은 곧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전해져 서양 근대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650년 9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근의 좁은 골목길에 한 남자가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유대인 야곱 제이커브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인물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져온 검은 가루와 특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레타 출신의 학생이었던 너세니얼 콘포피우스의 하인으로 일하다가 영국 땅에서 최초로 커피를 끓여 파는 상업적 시도를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앤서니 우드의 옥스퍼드의 삶과 시대에는 이 작은 가게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음료를 맛보며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652년 런던의 세인트 마이클 앨리에 잉글랜드 최초의 본격적인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스콰 로제라는 아르메니아 출신 상인이 설립한 이 커피하우스는 곧 런던 상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제는 커피의 효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실로 흥미롭습니다. 이 음료는 정신을 맑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며 소화를 돕고 두통을 완화시킨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660년대가 되자 런던에는 이미 80여 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영업 중이었고 1700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무려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역사가 브라이언 코안의 연구서 커피하우스의 사회사이 1005년에 따르면 17세기 후반 런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70명당 하나의 커피하우스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현대 서울의 카페 밀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들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1680년대 체인지 앨리에 위치한 조나단 커피하우스는 주식 중개인들과 상인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던 주식과 채권 정보는 점차 체계화되었고 1773년 이 커피하우스는 공식적으로 런던 증권거래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값인 1페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가 최신 상업 정보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페니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상인이나 장인들도 이곳에서 세계 정세, 과학 지식, 철학적 논쟁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80년 타워 스트리트에 문을 연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선박과 해운 정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주인은 해상보험에 관심이 있는 상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선박 정보를 제공했고 이곳은 후에 세계적인 보험 시장인 로이드 보험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169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로이드 뉴스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해상사고, 무역로의 위험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해운업계의 필수 정보지가 되었습니다. 코벤트 가든 인근의 윌스 커피하우스는 문학가들의 성지였습니다. 1660년대부터 이곳을 드나들었던 존 드라이든 1631년은 출입구 오른쪽에 자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겨울에는 난로 옆, 여름에는 발코니 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드라이든의 문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 이 커피하우스를 찾았고 그의 비평 한마디가 한 작가의 명성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 조셉 에디슨, 리처드 스틸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두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정치적 토론의 장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에 도전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휘그당 지지자들과 왕권을 옹호하는 토리당 지지자들이 각기 다른 커피하우스를 근거지로 삼아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1695년 출판 사전 검열제도가 폐지된 후 커피하우스는 팸플릿과 신문이 유통되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조셉 에디슨과 리처드 스틸이 1709년부터 발행한 타틀러와 1711년부터 발행한 스펙테이터는 커피하우스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이었습니다. 스펙테이터는 가상의 스펙테이터 클럽 회원들이 커피하우스에서 나누는 대화를 기사 형식으로 담았는데 이를 통해 정치, 문학, 도덕,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목표를 철학을 커피하우스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소수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커피하우스의 이러한 개방성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675년 12월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 폐쇄령을 발표했습니다. 왕실 포고문에는 커피하우스에서 거짓 뉴스와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어 국왕 폐하의 정부를 비방하고 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고령은 상인들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불과 11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이미 영국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커피는 1669년 오스만 제국의 외교사절 술레이만 아가가 파리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레이만 아가는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화려한 터키식 커피 의식을 선보였고 귀족들은 이 이국적인 음료에 매혹되었습니다. 1686년 시칠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코 프로코피오 데이 콜텔리가 파리의 생제르맹 데프레 지구에 카페 프로코프를 열었습니다. 코메디 프랑세즈 극장 맞은편에 위치한 이 카페는 곧 파리 지식인들의 살롱이 되었습니다. 카페 프로코프는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니라 계몽주의 철학의 산실이었습니다. 볼테르 1694년은 이곳의 단골 중 단골이었는데 그는 하루에 40잔이 넘는 커피를 마셨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볼테르는 카페 프로코프의 대리석 테이블에 앉아 철학 서간 1734년과 캉디드 1759년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절대 왕정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이성과 관용을 옹호하는 계몽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 역시 카페 프로코프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동료 계몽주의자들인 드니 디드로, 장 르 롱 달랑베르와 함께 백과전서 1751년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이 방대한 저작은 인간 지식의 총체를 집대성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으며 전통적 권위보다 경험과 이성에 기반한 지식을 우선시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카페에서의 대화가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8세기 중반 파리에는 600개가 넘는 카페가 있었고 각 카페마다 특정한 정치적, 철학적 성향을 지닌 단골들이 모였습니다. 카페 드 라 레장스는 체스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정치적 논객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디드로, 루소, 볼테르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운동의 주역인 벤저민 프랭클린도 파리 체류 중 이 카페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프랭클린은 1776년 파리 주재 미국 공사로 있으면서 프랑스 지식인들과 카페에서 만나 계몽주의 이상과 공화정 원리를 논의했고 이는 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질서를 상상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의 저서 공론장의 구조 변동 1962년에서 17에서 18세기 커피하우스와 카페가 비판적 공론장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분과 재산에 관계없이 이성적 논증만이 중요시되는 공간, 왕권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합리적 토론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바로 커피하우스와 카페였다는 것입니다. 1770년대 후반 혁명 전야의 파리에서 카페들은 점점 더 급진적인 정치 논쟁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팔레 루아얄의 카페들은 왕실 비판적인 팸플릿이 유통되는 중심지였고 젊은 지식인들과 법률가들이 모여 절대왕정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카페 드 포아에서는 1789년 7월 12일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물랭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기를 들라 고 외쳤고 이 연설은 이틀 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카페에서 점화된 것입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와 프랑스의 카페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이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토론되었고 이러한 사상들은 곧 미국 독립선 업문 1776년과 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눈 대화들이 결국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란한 계몽의 빛 뒤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인들이 카페와 커피하우스에서 자유와 평등을 논하는 동안 그들이 마시는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설탕을 타서 달콤하게 즐기던 그 커피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계몽주의의 이면, 즉 플랜테이션과 노예제라는 어두운 경제 구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723년 여름 프랑스 해군 장교 가브리엘 드 클리웨는 한 척의 범선에 올랐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유리 상자로 보호된 작은 커피나무 묘목이 있었습니다. 파리 식물원에서 극적으로 얻어낸 이 묘목은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드 클리웨의 항해 일지에는 이 여정의 고난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적의 습격, 폭풍우,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한 배급 제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물 배급량을 나누어 묘목에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드 클리웨가 마르티니크에 도착한 것은 1723년 말이었습니다. 그가 심은 단 한 그루의 커피나무는 놀랍도록 빠르게 번식했고 1726년 최초의 수확을 거둔 이후 불과 50년 만에 마르티니크 섬에는 1870만 그루의 커피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마크 펜더그레스트의 연구서 커피의 역사 1999에 따르면 18세기 말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의 모든 커피나무는 사실상 이 한 그루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농업적 성공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730년대부터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은 급속도로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뒤덮였습니다. 자메이카 아이티 당시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 쿠바, 푸에르토리코는 유럽의 커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대한 농장지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생도맹그는 18세기 중반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1788년 한 해에만 생도맹그는 7,600만 파운드 약 3만 4천 톤의 커피를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는 누가 재배했을까요? 1730년 생도맹그의 노예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1790년이 되자 그 숫자는 무려 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60년 사이에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로랑 뒤부아의 저서 IT 아프터 샥스 2012는 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플랜테이션의 가혹한 노동 환경 때문에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7년에 불과했고 영아 사망률은 50%를 넘었습니다. 플랜테이션 소유주들은 노예들이 자연적으로 번식하도록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노예를 계속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런던의 노예무역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문서들은 이 끔찍한 무역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1700년부터 1800년 사이 약 6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중 약 150만 명은 항해 도중 사망했습니다. 노예선의 평균 사망률은 15에서 20%였지만 항해가 길어지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높이 1m도 안 되는 선창에 쇠사슬로 묶여 누워 있었고 배설물과 구토물이 뒤섞인 공간에서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운동가 토마스 클락슨이 1808년 출판한 노예무역의 역사에는 노예선 브룩스호의 상세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이 30m, 폭 7.6m의 2배에 무려 609명의 노예가 실렸습니다. 도면을 보면 성인 남성 1명당 할당된 공간은 길이 183cm, 폭 40c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관 한 개보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생도맹그의 커피 플랜테이션에 도착한 노예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관리 모로 드 생메리가 1797년 출판한 생도맹그의 자연사, 시민사, 정치사 기술은 당시 플랜테이션의 일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15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커피 수확기에는 18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커피나무는 설탕 수수보다 더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확하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선별하는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커피 체리는 완벽하게 익었을 때 따야 했기 때문에 노예들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붉게 익은 열매만 골라 따야 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플랜테이션 소유주였던 토마스 시스루드의 일기 1750년은 노예제의 일상적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스루드는 36년 동안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한 노예들에게 가한 처벌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7월 12일 링컨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채찍 50대를 가했다. 8월 3일 루시가 도망치려 했으나 붙잡혀 쇠목걸이를 채웠다는 식의 기록이 수백 건 이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스루드가 자신의 일기를 객관적이고 사무적인 어조로 썼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비난받아야 할 잔혹 행위가 아니라 플랜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당연한 관리 행위였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령 수리남의 커피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존 가브리엘 스테드만은 1796년 자신의 회고록 수리남 체류기에서 목격한 고문 장면들을 기록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발목 힘줄을 끊어 다시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고 반항적인 노예는 쇠갈고리에 매달아 천천히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윌리엄 블레이크의 사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출판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스테드만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1727년 포르투갈 군인 프란시스코 데 멜로 팔레타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밀반출한 커피 씨앗은 브라질 북부의 파라 지역에 심어졌고 이후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자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 되었고 1850년대에는 전 세계 커피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브라질의 커피 플랜테이션은 노예제가 가장 오래 지속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1833년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1848년, 미국은 1865년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1888년까지 노예제를 유지했습니다. 역사가 스튜어트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1850년부터 1888년 사이에도 약 150만 명의 노예들이 브라질의 커피 플랜테이션에서 일했습니다.
1850년 브라질에서 노예무역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후에도 국내 노예무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설탕 생산이 쇠퇴한 북동부 지역의 노예들이 커피붐이 일어난 남동부로 대규모로 이동했습니다. 가족들은 찢겨졌고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은 아내와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발롱구 부두는 이러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2011년 이곳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수천 개의 노예 족쇄, 아프리카 기원의 부적과 장신구 그리고 수백 구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유골들은 어린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 1748년에서 노예제를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이 보르도에서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 가문이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캉디드에서 수리남의 노예가 다리와 팔을 잃은 채 이것이 유럽인들이 설탕을 먹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식민지 경제의 잔혹함을 고발했지만 그 자신도 노예무역 회사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에릭 윌리엄스는 그의 획기적인 저서 자본주의와 노예제 1944년에서 유럽의 산업혁명과 근대 자본주의가 실은 노예무역과 플랜테이션 경제로부터 축적된 자본에 기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버풀, 브리스톨, 낭트, 보르도 같은 항구 도시들은 노예무역으로 번영했고 그 자본은 영국의 방직 공장, 철도, 은행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우아한 카페에서 지식인들이 자유와 평등을 논하는 동안 그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한 잔은 대서양 건너편의 고통과 죽음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커피와 설탕의 결합은 이 착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7세기 후반까지 유럽인들은 커피를 쓴 그대로 마셨지만 18세기 들어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역시 카리브해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역사가 시드니 민츠의 감미와 권력 1985년은 커피와 설탕, 차와 설탕의 결합이 어떻게 유럽 노동자 계급의 일상에 침투했고 동시에 대서양 노예무역을 더욱 팽창시켰는지를 분석합니다. 영국 공장 노동자들은 설탕 탄 커피나 홍차로 아침을 시작했고 이는 그들에게 빠른 열량을 공급하며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럽의 산업화는 아프리카의 노예화와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강제 노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약 노동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인도, 중국, 자바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유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빚과 폭력으로 묶여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초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서는 콜로나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일본,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커피를 재배하게 했지만 농장주가 정한 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해야 했고 농장 상점에서 비싼 값에 생필품을 사야 했기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여전히 이 어두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무역 운동과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이 강조되는 이유는 착취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커피하우스가 단순한 토론의 장을 넘어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적 혁명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혁명의 이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식민지의 고통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65년 12월 어느 추운 저녁 보스턴의 그린 드래곤 타번에는 식민지의 젊은 혁명가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커피와 에일을 파는 평범한 선술집이었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인지세법에 반대하는 비밀 결사 자유의 아들들의 본부였습니다. 폴 리비어, 세뮤얼 애덤스, 존 핸콕, 조지프 워렌 같은 이름들이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데니얼 웹스터는 후일 이 타번을 미국 혁명의 본부라고 불렀습니다. 커피하우스와 타번은 18세기 식민지 미국에서 정치적 저항의 거점이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역사적인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약 5천 명의 보스턴 시민들이 올드 사우스 미팅 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그날 저녁 그린 드래곤 타번의 작은 방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세뮤얼 애덤스가 주도한 이 비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식민지인들은 영국 차를 보이콧하고 대신 커피를 애국적 음료로 선택했습니다. 역사가 마크 펜더그레스트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정치적 진술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774년 필라델피아의 상인 조지 왓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제 왕당파의 표시가 되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커피를 마셔야 한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혁명적 정체성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1775년 4월 19일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최초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며칠 전 폴 리비어는 보스턴 교외의 여러 커피하우스를 돌며 영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한밤의 질주는 커피하우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조직된 정보망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 보존된 리비어의 서신들을 보면 그가 보스턴과 인근 도시의 커피하우스들을 정보 교환의 거점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는 더욱 극적인 혁명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780년대 후반 파리의 팔레 루아얄 지구는 약 60개의 카페가 밀집한 혁명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곳은 왕실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 역설적이게도 파리 경찰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건물들을 상업 공간으로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이곳은 왕실 권위에 도전하는 급진적 사상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789년 7월 12일 일요일 정오 카페 드 포아의 테라스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26세의 젊은 변호사 카미유 데물랭이 권총을 치켜들고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는 잃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케르가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전제 정치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밤 생 바르텔레미의 대학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으십시오. 역사가 시몽 샤마의 시민들 1989년에 따르면 데물랭의 연설은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명의 군중을 불러 모았고 사람들은 나뭇잎을 모자에 꽂아 혁명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데물랭의 연설이 있은 지 48시간 후인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당시 경찰 보고서들을 보면 1789년 7월 초부터 팔레 루아얄의 카페들에서 위험한 연설과 선동적인 팸플릿이 급증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7월 9일자 보고서는 팔레 루아얄의 카페들에 매일 저녁 수천 명이 모여 혁명적 담론을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파리의 카페들은 각기 다른 정치 분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카페 프로코프는 온건 공화파인 지롱드파의 본거지였고 단톤과 로베스피에르 같은 급진 자코뱅파는 카페 코라자를 선호했습니다. 1793년 공포정치 시기 혁명재판소장이었던 푸키에 마이너스 탱빌은 카페 프로코프의 단골 명단을 증거로 사용해 지롱드파 지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당신은 1793년 3월 15일 카페 프로코프에서 브리소와 함께 있었소? 라는 질문이 사형 선고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베스피에르 자신은 커피를 즐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랑주 꽃물을 마셨고 카페보다는 자신의 하숙집에서 소수의 측근들과 만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역사가 루스 스코어는 로베스피에르의 삶이 1006년에서 이를 로베스피에르의 금욕적이고 고립된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카페의 공개적이고 평등한 문화는 공포 정치의 비밀스럽고 위계적인 권력 구조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 파리의 카페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총재정부 시기 1795년 파리에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카페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젊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가난한 포병 장교 시절 카페드라 레장스에서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체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군사 전략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자였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그는 카페의 정치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엄격한 통제를 가했습니다. 1810년 포고령은 파리의 모든 카페 주인들에게 정치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경찰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결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나폴레옹이 퇴위했을 때 그 소식은 파리의 카페들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새로운 정치적 논쟁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 역시 카페에서 조직되었습니다. 1848년 2월 22일 개혁운동가들은 여러 카페에서 동시다발적인 만찬회를 계획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금지하자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나흘 만에 루이 필립 왕은 퇴위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모리스 아귤롱의 연구 1848년 혁명과 프랑스 제2공화국 1848년 1973년은 파리의 약 200개 카페가 혁명의 조직적 거점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848년 3월 혁명 직전 베를린의 카페 하우스들은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토론장이었습니다. 운터된 린덴 거리의 카페 크란칠러는 신문을 읽고 정치를 논하는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3월 18일 베를린에서 바리케이드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혁명가들은 카페에서 만나 행동을 조율했습니다. 비록 독일의 1848년 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카페는 자유주의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고 이는 후일 독일 통일과 민주화 운동의 문화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카페 문화는 더욱 독특했습니다. 1683년 빈 포위 공격 후 후퇴하는 오스만 군대가 남기고 간 커피 자루로 시작된 비엔나의 카페들은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지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첸트랄은 세계는 비엔나의 카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이곳에서 체스를 두며 혁명 이론을 발전시켰고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카페는 단순한 혁명의 거점을 넘어 새로운 정치 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실패 후 망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취리히와 파리의 카페에서 동료 혁명가들을 만났습니다. 스위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레닌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취리히의 카페 오데온을 자주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볼셰비키 전략을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로 돌아가기 직전 그는 카페 오데온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카페들은 또 다른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1918년 독일 혁명 당시 베를린의 카페들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보수파가 각축을 벌이는 장이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이끄는 스파르타쿠스단은 베를린의 여러 카페에서 회의를 가졌고 1919년 1월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봉기는 실패했고 두 지도자는 살해되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내내 카페는 격렬한 정치 논쟁의 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1933년 나치가 집권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카페 문화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지식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카페들은 퇴폐적이고 비독일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비엔나의 카페 첸트랄과 베를린의 카페 데스 베스텐스 같은 전설적인 공간들은 상징적 의미를 잃었고 많은 단골 손님들은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페의 정치적 역할은 새로운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파리의 생제르맹 데프레 지구 카페들은 실존주의 철학과 좌파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카페 드 플로르와 레드 마고에서 거의 매일 몇 시간씩 집필하고 토론했습니다. 1968년 5월 혁명 당시 학생 운동가들이 모여 전략을 논의한 곳도 생제르맹 데프레의 카페들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와 카페가 혁명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곳은 공식적인 권력 기구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공간이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신문과 팸플릿 같은 인쇄 매체가 유통되고 토론되는 장이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면서도 특별한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아일린 보만의 연구 카페와 권력 근대 유럽의 공론장에 따르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주요 혁명과 정치 운동의 90% 이상이 카페나 커피하우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카페가 가진 구조적 특성 마이너스 개방성, 평등성, 유동성 마이너스 이 혁명적 변화를 촉진하는 이상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커피 전문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커피숍은 과거의 커피하우스나 카페와 같은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커피가 어떻게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이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7월 24일 스위스 베베이의 네슬레 연구소에서 한 가지 획기적인 발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맥스 모르겐탈러라는 화학자가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네슬레는 이 제품을 네스카페라는 이름으로 출시했고, 이는 커피 소비 역사의 혁명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추출 과정 없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편리함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미 육군은 하루 평균 100만 잔 분량의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향한 군인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일상으로 가져왔고 1950년대 미국 가정의 부엌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광고 역사가 롤랜드 마르샹의 연구서 광고와 미국의 꿈 1985에 따르면 1950년대 네슬레의 광고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주부의 이미지를 인스턴트 커피와 결합시켰습니다. 5초 만에 완성되는 완벽한 커피라는 카피는 전후 미국 사회가 추구하던 편리성과 속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품질과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네덜란드계 미국인 알프레드 피트가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피츠 커피를 열었습니다. 그는 신선하게 볶은 고급 원두만을 사용했고 커피의 원산지와 풍미 특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피츠의 제자 중에는 제리 볼드윈, 지부 시글, 고든 보커라는 3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1971년 시애틀에 스타벅스라는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기 스타벅스는 단순히 원두를 판매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하워드 슐츠가 마케팅 이사로 합류하면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슐츠는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에스프레소바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 1997년에는 당시의 경험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커뮤니티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의 제3의 장소였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었다. 1987년 슐츠는 스타벅스를 인수했고 그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2000년대에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개국에 38,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커피 산업의 성장 뒤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국제커피기구 ICO의 통계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커피 산업의 연간 매출은 약 1,20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40조 원이었지만 그중 커피 생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고작 10% 미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커피 농부는 1kg의 생두를 $2에 팔았지만 같은 커피가 뉴욕의 카페에서는 $50 이상의 가치로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공정무역 커피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8년 네덜란드의 솔리다리다드와 멕시코 치아파스의 소농협동조합이 협력해 만든 막스 하벨라르 인증이 최초의 공정무역 커피 라벨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19세기 네덜란드 작가 멀타툴리의 소설 막스 하벨라르에서 따온 것으로 자바 식민지에서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커피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고발한 작품이었습니다. 공정무역 인증은 생산자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최저 보장 가격을 지급하고 장기 거래 관계를 맺으면 공동체 발전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베이컨 교수가 200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니카라과의 커피 농가들은 일반 농가에 비해 평균 30% 높은 수입을 얻었고 자녀의 교육 수준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도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런던 경제대학교의 레스이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팀은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농장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공정무역의 개발 효과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비교 연구는 공정무역 인증이 농장주에게는 이익을 주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무역의 혜택이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 커피 산업은 또 다른 윤리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였습니다. 커피 나무는 매우 까다로운 기후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적인 재배 온도는 섭씨 18-22도이며 일정한 강수량과 그늘이 필요합니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연구는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재배 적합 지역의 50%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이자 유전적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2019년 영국 큐 왕립식물원의 연구팀이 네이처 플랜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야생 커피 자생지 중 60%가 2080년까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의 변화로 커피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커피 녹병이라는 곰팡이 질병이 온난화로 인해 더 높은 고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는 녹병으로 인해 수십만 헥타르의 커피 농장이 황폐화되었고 약 200만 명의 커피 농민들이 생계를 잃었습니다. 세계은행의 2017년 보고서 기후 변화가 중앙 아메리카의 커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대규모 이주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커피 산업은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스타벅스는 지속 가능한 커피 구매 가이드라인 시 A, F, A 프랙터서즈를 강화했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네슬레는 2020년 리제너레이티브 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토양을 회복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농법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2021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보고서 커피의 진실 기업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커피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저가 경쟁을 계속하고 있어 농민들이 환경 친화적 농법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1세기 커피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제3의 물결 운동입니다. 제1의 물결이 대중화 인스턴트 커피, 제2의 물결이 브랜드화 스타벅스였다면 제3의 물결은 장인 정신과 원산지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블루보틀, 인텔리젠시아, 스텀프타운 같은 브랜드들은 단일 농장에서 생산된 싱글 오리진 커피를 판매하고 농부의 이름과 재배 방식을 명시합니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의 전주연 바리스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뒤에는 한 명의 농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1년 노동이 이 작은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완벽하게 표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소비자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커피를 단순히 카페인 공급원이 아니라 농부의 노동과 자연의 선물이 담긴 문화적 산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 ILO는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의 커피 농장에서 여전히 아동 노동이 발견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수학기에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커피 체리를 따는 일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지만 그 메시지가 공급망의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커피 산업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0년 봉쇄 조치로 전 세계 수많은 카페가 문을 닫았지만 역설적으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홈카페 문화가 급성장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가정용 커피 머신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프리미엄 원두 온라인 판매는 80% 급증했습니다. 2024년 현재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국제 상품이며 전 세계 약 1억 2,500만 명이 커피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커피는 약 25억 잔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 불평등, 기후위기, 노동 착취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자로서 우리는 커피의 원산지와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인증만이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커피의 적정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친 저가 경쟁은 결국 생산자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기업들에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5세기 예멘의 수피 성자들이 처음 발견한 이 검은 음료는 500년의 여정을 거쳐 인류 문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커피는 이슬람 세계에서 지적 혁명을 촉발했고 유럽에서 계몽주의를 꽃피웠으며 정치적 혁명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식민지 착취와 노예제의 어두운 역사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신 커피 한 잔에는 이 모든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예멘 산악지대의 붉은 열매, 이스탄불 카흐베하네의 열띤 토론, 런던 커피하우스의 계몽적 대화, 카리브의 플랜테이션의 비명, 파리 카페에서 시작된 혁명의 함성, 그리고 오늘날 에티오피아 농부의 땀이 모두 이 작은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료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재배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저 멀리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커피가 세상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의식 있는 소비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 한 잔에 담긴 우리 시대의 윤리적 과제입니다.